먼저 첫 번째 세계 해운 물류 여건 변화 최근 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 경제 성장세가 계속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요한 우리의 물류국인 중국은 중속 성장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난 하반기부터 시작된 저유가가 세계 경제의 저성장을 다시 한번 세계 경제의 디플레이션 우려나 소비 위축, 특히 신흥국 자산가치 하락 등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 물류는 주요한 우리 해운 또 물류 주요한 수요로서 해운 물류도 마찬가지로 저성장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변화와 함께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에 주요국이 내수 유지의 어떤 경기 회복 추진으로 인해서 무역이 위축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경제 성장에서 무역 비중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것입니다. 80년대 경제 성장당 무역 성수 효과가 1.38에서 2000년대 1.56으로 다시 줄어들고 최근에는 1.07로 이렇게 감소했습니다. 이것이 2016년 이후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매우 늦은 속도로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12년에서 15년간은 0.85에서 0.98로 마이너스 성장 성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컨테이너 부분의 물동량도 종전과 달리 GDP 성장률 약 2배의 성장률을 보이던 것이 속도가 1.5, 1.56으로 이렇게 크게 감소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 주요 무역 루트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해상교통로는 지난 8월 수에즈 운하의 확폭을 이어서 내년도 4월 파나마 운하가 다시 확폭이 되면서 종전의 선박 대비 2배 이상 큰 선박이 파나마 운하로 통화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 무역 물류 전체 수송 루트가 단축되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고, 여기에 따른 선박의 재배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계획 단계입니다만은 니카라과 운하, 이것은 다시 파나마 운하보다도 더 아시아와 북미 간의 수송 루트를 단축시키는 이러한 효과가 있고, 또한 중국이 현재 미중 간의 중요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 남중국해 주변에 태국의 크라운하, 이것도 중국이 다시 태국과 MOU를 체결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시기에 북극 항로도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전략적인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북극 항로도 향후 10년, 20년 내에 상용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 아시아에서 유럽 가는 항로는 대폭 그 일정이 단축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육상 지역에서 보면 유라시아 물류 인프라의 대변혁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중국이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내세운 1대1로 추진은 비록 물류 인프라를 중심으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중국의 전략은 정책, 그다음에 인프라 연결, 무역 원활화, 특히 금융협력, 민간 교류 활성을 이렇게 다양하게 국가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물류의 아주 중요한 새로운 수요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무역 원활화는 주변국 약 14개국 주변국가와의 어떤 무역 확장이 10년 내 2배 이상 이렇게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전체 경제 규모는 세계 인구의 약 63%, 경제 규모와 무역은 약 25%에서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융 투자에도 이미 AIIB 설립 등 지속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류 인프라의 새로운 육상 지역의 어떤 물류 인프라 변혁과 관련해서 새로운 관심 지역으로 떠오르는 부분이 극동 러시아 개발과 물류 시장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유라시아 이니시티브 전략, 1대1로 전략, 신동방 정책이 함께 모이는 지역이 바로 유라시아, 극동 러시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히 극동 러시아는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그다음에 한중일의 에너지 수요 맞물려져서 상당히 비전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LNG 부분은 앞으로 청정연료로서 또한 기후변화 대비로서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LNG 소비 급증과 현재의 우리가 천연가스 소비는 늘어나지만 수송 수단이 선박으로 액화한 LNG로밖에 수송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대적으로는 가격 협상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일본과 우리나라, 특히 중국은 다소 내력 수송망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 협상력이 높습니다만은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 이러한 변화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운 쪽으로 좀 돌아오면 세계 해운은 마찬가지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아까 무역의 둔화와 마찬가지로 무역액당 물동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 성장에 따라서 당연히 예상 가능한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상 화물이 대부분의 저가격 대양 화물의 벌크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약 100억 톤 이상이 수송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선박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현재 전체 선박을 예년에 비해 약 10.5회 선박 가동률이 예상된다면 지금은 약 7.2회로 크게 선박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선박의 공급 급증의 원인은 중국의 조선의 폭발적 증가와 또한 그 금융자본의 특히 글로벌 사모펀드의 선박 투자가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화물선의 경우를 보면 드라이버급 철광석, 석탄 등을 수송하는 선박입니다만은 연간 약 800만 톤씩 증가하던 이런 근화물선이 최근 들어서 연간 3,600만 톤씩 4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금년 들어서는 이것이 절반 수준으로 다시 예년 수준으로 회복해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 과잉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재 해운 시장 주요 상황입니다. 다음에 이러한 이 저성장과 공급 과잉 시대에 대응 선사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선박에 대응합니다. 대형 선박을 활용하고 또한 자체 기업만으로의 경쟁력이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주요 기업 간의 전략적 제휴를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의 그래프를 보시면 4개의 중요한 얼라이언스가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에 한진해운은 세 번째 CKYH에 소속이 되어 있고 현대상선은 G6 얼라이언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4개의 중요한 얼라이언스 간의 경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비용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래프는 TU당, 마일당 비용입니다. 1960년대서부터 지속적으로 기술 혁신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대형 선사들이 이렇게 선박을 대형화시키고 또 감속 운항 전략을 내세워서 이렇게 비용을 줄이고 이것에 힘이 개운지 지난해부터 투엔 아까 말씀드린 선사 간의 전략적 제휴도 다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화주들도 마찬가지의 변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 직접 참여해서 운송을 하려고 하고 또한 근화물선을 수송하는 근화물선의 주요 그 선사들 간에도 근화물선은 자유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완전 경쟁에 가까운 시장입니다만 여기에 다시 선사들 간에 공동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월과 2월에 주요한 선사들이 여기에 공동 풀을 결성을 해서 운임 인하에 또한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예상되는 주요 경쟁 룰은 역시 안전과 환경 규제입니다. 이것이 특히 IMO가 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IMO는 다른 국제회사 기구와 달리 직접적으로 규제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 항만에 들어올 때마다 이 선박이 안전규제, 환경규제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각 항만 당국이 IMO 규정을 이용해서 실제 의무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게 되고 이것이 이행되지 못하면 선박이 디텐션 되면서 잡히면서 그날 선박의 하루 운항 수입이 10,000불, 20,000불 정도 됩니다. 이것이 하루 수입이 날아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경쟁은 이쪽에 집중해야 될 것이고 특히 IMO는 그동안의 해양 물에 관한 환경에서 이제 대기 쪽으로 중점이 다시 옮겨가고 있습니다. 대기는 항만에 들어오는 순간에 항만 주변에 있는 주민,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더 관심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해운물류 산업 현황과 국제경쟁 제고 방안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입 물동량 대비 운항 선박력이 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체 무역량 쉐어분의 선박 쉐어를 보면 미국이 08년에 약 3에서 2014년에 2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물동량 감소 이것이 선박 수요 감소로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대만, 한국 모두 약 1내 수준에서 이러한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 일본, 홍콩, 독일, 노르웨이, 그리스 등은 1 이하의 수준에서 이 지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아래에 1 이하, 적어도 1.5 이하는 선주국이라는 것이고
적어도 1.5, 2 내지 이상은 화주국으로 이렇게 보아도 저희가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은 지금 선주국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확보한 선박을 보다 더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전략이 국가 정책에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제가 볼 것은 생산 요소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박은 우리가 1980년대 초에 해운산업 합리화를 겪을 때와 마찬가지로 2006년, 2004년부터 계속되는 초호황 때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반복되었는데 선박의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따라하기 투자가 너무 집중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선사의 선박을 이용하는 수요자로서 선박에 대한 경쟁 원천에 대한 어떤 연구 개발, 특히 미래 변화를 예측을 하고 미리 대응하는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한 우리 인력, 엘리트 양성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시장에서 확대적으로 그 전문 지식이 재생산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2018년부터 나타날 인구 절벽에 대비해서 해운 부문도 그런 부분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51세 이상 고령 인구 종사자가 선원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만은 약 56% 이상으로 30세 미만에 대비해서 거의 5배 정도로 인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구 변화와 마찬가지로 전문 인력의 해운시장 유입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선사의 경영 부분을 보면 세계 해운의 어떤 시황 침체로 인해서 우리 선사의 유동성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새로운 투자 선대를 확보를 하지 못했고, 특히 우리는 중견 선사 이하는 상당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미 약 기존 기업의 44%가 폐쇄는 됐고, 지금 현재 기업 중에 55%가 위기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우리 주요한 양대 선사의 유동성 위기는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우리 선사들의 경영 실적 개선이 상당히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머스크가 2012년부터 영업이익 흑자를 전환했습니다. 제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2012년부터 주요 컨테이너 선사 20대 기업을 보면 흑자로 전환한 데가 약 7개사, 13개사가 여전히 영업이익에 마이너스를 내고 있고, 2013년도 마찬가지 상황이 지속됩니다. 2014년에 오면 이것이 다소 9개 기업이 흑자로 다시 되고, 약 동일한 숫자 9개 기업이 영업이익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하반기에 들어오면 이것이 저유가의 상황으로 14개 기업, 12개 기업이 흑자를 내고 6개 기업은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금년 1분기 상반기를 보면 16개 기업이 플러스로 전환한 반면에 우리 현대상선을 포함한 MOL 이런 선사들은 아직도 영업이익 흑자를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저는 이렇게 좀 상황이 되고, 여기에 선대를 재빨리 이렇게 개선을 한 선사들은 영업이익을 흑자로 돌아서는데 좀 서둘러서 성공한 사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운산업의 경제적 가치는 제가 따로 설명을 올리지 않겠습니다만은 빠뜨린 것 중에 해운선사가 특히 국적 이계 선사가 부산항해 환정물동량이 약 지금 50%가 환정물동량인데 여기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산업별로도 대략 자동차의 해운 부분이 약 5.7%, 전력 부분에 약 9% 이렇게 해서 총 한 3% 내외의 산업 부분에 직접 전방 산업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국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누차 설명드렸을 때 나타났습니다만은 우선 저성장 돌파를 위한 전략적 대응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원가 혁신이 지속되어야 됩니다. 특히 고효율 선박, 지금의 비경제선을 빨리 대체를 하고 이것이 경쟁력이 있는 선박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단독 대응보다는 공동 대응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지하성장 시대에 매우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고난을 다음을 바라보면 시장을 사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전히 중국 시장은 중요합니다. 세계 전체 수입의 한 12%, 수출의 28%, 단일 국가가 이 정도 차지하는 데는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 시장에 대한 사수를 해야 될 것이고요. 특히 이 영업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영업력 강화는 지금의 우리
한진과 현대 영업력은 특히 화주들의 평가하는 영업은 서비스 품질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지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 품질이 지금은 비용에 묻혀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좋은 선박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수요자인 선사가 직접 좋은 선박을 확보하는 데 연구개발을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CEO 전문 인력들의 산업 지식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최근 주요 선사의 대표이사 사장의 평균 재임 기간이 2년 내외입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도 한국 해운의 어떤 신뢰를 무너뜨리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영업을 중심으로 한 주요 포스트맨은 장기적으로 그 자리에서 국제 파트너와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내재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특히 청년층 선호도가 지금 매우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인력 자원의 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될 것이고, 금융 부분입니다. 이게 지난 위기 이후에 저희가 6년 동안 만들어낸 해양 보정 기구입니다. 한국 해양 보정이 지금 미숙아로 탄생을 했는데 이것을 빨리 정상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 해운 조선 금융을 연결하는 중요한 키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역할이 제대로 조기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고, 아래 표에서 보시다시피 금융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이끌어갈 주주, 그러니까 선주가 사실은 없는 상황이라 에쿼티 파이낸스를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시중의 유동성은 풍부합니다만은 이 해운 산업 쪽으로 유입을 위해서는 역시 초기에 공공 부문의 어떤 역할, 해운 금융을 보증보험을 포함해서 실제로 지역 지자체가 함부르크나 싱가포르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직접 선박 확보에 예산 지원을 하고 지분을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우리가 참고해서 한국형의 어떤 투자 지원 모형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고, 아래 표는 하글로이드에 직접 함부르크시가 참여한 지분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자본 생산 요소 중에 하나가 자본의 경쟁력이 일본과 대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약 3배 이상 이렇게 금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한국형 어떤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해운 선사를 어느 방향으로 저희가 정책 방향을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참조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20대 선사의 운항 선박 현황을 저희가 나타냈는데 제일 아래에 있는 게 머스크입니다. 지금 표가 좀 복잡합니다만은 590척을 현재 운항하고 있습니다. 자기 선박, 빌린 선박 포함해서 590척이고 한진해운이 104척, 현대상선이 57척입니다. 평균으로 나누면 한진, 현대가 머스크보다 더 큽니다. 평균 사이즈는. 여기에 어떤 시사점이 있는가 하면 네트워크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 머스크는 아주 세밀한 것까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2개 기업을 합친다고 저는 머스크를 따라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잘못 따라가다가는 우리가 2, 3년 후에 완전히 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거 네트워크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여기에 저희가 전략 방향의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엔 모두 말씀드린 유라시아 중국 지역의 사업기회 확대입니다. 중국이 구조조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물류기업과 해운기업의 사업기회를 발굴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특히 1대1로는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새로운 변화입니다.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러한 투자는 물론이고 운영에도 저희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표는 극동 러시아 유망 물류 비즈니스 사례입니다. 이것은 수산물과 식품류, 특히 목재 펠릿 수송과 관련해서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도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비해서는 안전과 환경 여기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개발이 더 강화되어야 될 것이고, 여기에 우리 IT 문제, 한국형 이내비게이션을 중심으로 한 IT, 그 다음에 아시아 최초의 LNG 연료 선박, 이런 좋은 우리 재원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해운 쪽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조선금융이 함께 움직이고 화주도 함께 움직이는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결론으로 마지막 국내외 해상교통로 관리체계 선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해운 물류의 경쟁력 제고는 생산 요소에 집중하고 특히 선박 확보, 그 다음에 인력 확보, 그 다음에 CEO들의 어떤 경영 전문성,
전문 인력들의 경영 전문성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국가는 마찬가지로 산업 인프라 강화에 집중해야 될 것인데 특히 우리가 해양 국가를 지향하면서 해운의 기본이 되는 해상 교통로 확보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남중국해 갈등에 있어서 다소 해양수산부의 입장은 아직도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빨리 해상 교통로의 안전 확보라는 차원에서 여기에 어떤 집중이 필요하고 특히 우리가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에 많은 외항선주들은 이게 우리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좀 외면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역시 안전한 해상 교통로 확보 차원에서 해수부는 물론이고 우리 외항선주들도 여기에 집중해서 상황을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보여야 될 것이고 이것이 모두의 말씀이 있었던 대로 국가 해양력을 해양 문화를 바꾸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영국의 선급인 로이드 레지스터 등이 공동으로 보고서를 하나 발표했는데요. 이 글로벌 마린 트렌드 2030이라는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해상 물동량도 현재 90억 톤 정도인데 이것이 약 200억 톤 정도까지 2배 이상 증가할 거다 이렇게 하면서 특히 아시아가 향후 글로벌 해상 물동량의 중심에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해운 산업이 2030년까지 고용이나 투자나 이런 데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할 산업으로 예측되는 것이고요. 중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극동아시아 지역이 그 해운 성장을 이끌어갈 지역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해운이 이렇게 이익을 내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있어요? 고난의 시기가 이렇게 길어질 것인가라는 건데 그 이유는 공급 과잉에서 찾아야 될 겁니다. 다른 산업과 달리 고정자산인 선박이 해운에서는 소유자가 파산했다 하더라도 그 선박이 운항 중지하지 않고 계속 다른 소유자한테 중고선으로 매각되면서 그 선대가 계속 공급 과잉을 유지한 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공급 과잉 상태가 해체가 되지 않는 한 지속되는 그런 이제 형태를 갖고 있어서 최근 이제 2000년대 말 들어서 세계 해운 경기가 크게 호황이 될 때 그때 발주된 선박에 의해서 벌크선, 정기선, 유조선도 그랬죠. 다 구조적인 공급 과잉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 과잉에 의한 불황은 우리나라만의 불황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거죠. 그래서 모든 나라가 똑같이 이러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만 해운 산업 위기를 강조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소위 선주국이라 말하는 유럽의 해운국하고 우리하고는 해운을 성장시킨 배경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출입으로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나라고 식량, 에너지, 중공업 원자재 100%를 해상으로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당연히 국적 벌크 해운사라든지 컨테이너 선사를 육성하는 것이 필수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운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경쟁력을 갖고 운항할 수 있는 대형 벌크 선사, 컨테이너 선사를 최소한 너댓 개 정도는 유지시켜 나가야 될 그럴 나라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특히 이제 최근 한 4, 5년 동안에 리만 사태 이후에 많은 그 업체들이 법정 관리를 통해서 정비되고 또 소위 구조조정이 되고 이래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대형 컨테이너 선사 2개 선사는 여러 그 자구책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선사가 지금 유동성 해결에 좀 치중하다 보니까 초대형선 발주를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2만 TU급으로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초대형선인데 이것이 지금 세계 10대 선사들은 다 발주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선사들은 못하고 있는데 이 선박이 나오는 2, 3년 후에는 우리나라 국적 빅2 선사의 경쟁력이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위기감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기선 부분하고 부정기선 부분, 벌크선 부분 간단하게 그 대책을 말씀드리면 정기선 해운은 아무래도 그 초대형 컨테이너 선을 누가 짓느냐라는 건데 초대형 컨테이너 선이 유지되는 한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의한 경쟁은 지속돼야 됩니다. 어차피 원가가 절감되기 때문에 안 따라가서는 시장에 퇴출될 수밖에 없죠. 따라갈 수밖에 없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가 문제인데 저희 생각 같아서는 지금 2만 TU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2만 4천 TU 그 언저리에서는 아마 스웨즈 운하를 통과한다든지 기타 항만의 여건을 봤을 때 그 정도가 초대형선 러시아의 어떤 그 한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초대형선이 한계가 왔을 때가 문제죠.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서 따라가면 되는데 그때부터는 정말로 경영혁신과 서비스 향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런 초대형선이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는 정부가 좀 관심을 두고 업계에서도 금융업계에서도 관심을 두어서 우리나라 선사들이 초대형선을 건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시켜 나가야 되고요. 초대형선이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랐다 그러면 그때 전을 대비해서 선사들이 자구책과 경영혁신, 서비스 개발, 차별화 이런 데에 아주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그 일들을 해야 되고 최근 많이 나오고 있는 그 우리나라 빅2 정비선사의 통합 문제도 이런 과정에서 이러한 관점에서 검토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건화물선은 정비선과 달리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모든 해운 경기를 예측하는 것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시장 실패로 인해서 많은 그 해운선의 합리화라든지 또는 많은 적자를 보았던 이 드라이버 그 건화물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그 CEO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정말로 그 이 업계에서 시장의 센티멘트까지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졌는가라는 걸 되돌아봐야 되고 그 조직이 정말로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적합했는가라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건화물선 시장에서는 저희 아까도 김호 본부장께서 말씀하셨지만 해운에서 선사의 CEO가 평균 재임 기간 2년이라 그러면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죠. 이런 분들에 의해서 선박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전문가에 의한 의사결정과 전문가에 의한 어떤 그런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위 돼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 산업이지만 이 고비를 슬기롭게만 넘긴다면 미래 성장 산업으로 국민 경제에 커다란 기여를 할 산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비선 컨테이너 선사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초대형선 건조 자금을 꼭 지원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앞으로 몇 년간 또 아직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벌크 선사에 대해서는 선박금융회사나 선주들이 협력을 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협력 방안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선사들도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노력, 의사결정 조직을 재구성한다든지 또 필요시 합병 같은 구조적 노력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덴마크는 나라가 작아요. 덴마크 산업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덴마크하고 기내하고 덴마크 많이 가보셨겠지만 가면 레고나 좀 만들고 그다음에 티볼리나 있고 뭐 이노. 근데 유일하게 그나마 큰 기업이 있는 게 마스크입니다. 마스크라인. 그래서 마스크라인이 2000년대 들어와서 어떤 유럽에 있는 컨테이너 선사 M&A를 다 했습니다. 영국 선사 뭐 피에는 네트로이드 다 먹었어요. 그래서 우뚝 쓴 겁니다. 왜? 정부 지원이 엄청 많았어요. 그 조그만 땅덩이 안에서 제조업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제조업은 독일한테 밀리죠. 또 항만은 로틀담, 네덜란드에 밀립니다. 그나마 진행할 수 있는 게 선사예요. 왜? 시핑 마켓은 전 세계 원마켓입니다. 원마켓. 그러니까 유일하게 진출할 수 있는 해운이다 해서 유무형이 지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 금융위기 때 수출 신용기금 5억 2천만 달러, 그 다음에 62억 불에 너 어려우면 돈 62억 불 지원해 줄게. 그 약속 갖고 신용이 엄청 좋아진 겁니다. 마스크는 어려워지면 정부에서 62억 달러 준대. 그 한마디에 크레딧이 엄청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이 마스크가 M&A할 때 합박그로이드를 못했어요. 왜? 독일의 자존심입니다. 독일이 합박그로이드가 있어야지 함부르크 항이랑 노틀담이랑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함부르크 시에는 합박그로이드에다가 주주가 대주주예요. 20% 대주주. 그렇지?
하파크로이드가 있어야지 그 선사가 함부르크항을 모항으로 쓰는 겁니다. 모항. 노틀담보다 좀 불리한데도. 그 다음에 프랑스도 해운을 일단 국방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CME, CGV는 그 선사를 엄청 지원해 줍니다. 왜? 국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국 말할 것도 없습니다. 코스코 뭐 해서 108억 불 신용 제공, 그 다음에 그 코스코 CS라는 수출 불행이 매 5년 동안 5년간은 95억 불 지원. 그 다음에 조선업계에서는 200억 달러 지원. 그래서 중국은 해운 조선을 자기 국가 기관사로 생각하고 특히 조선에 대해서는 고용 효과가 엄청 크기 때문에 지원하는 겁니다. 근데 조선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운이 잘 돼야 돼요. 선도기업이면 선도기업은 잘 돼야 되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른 나라는 해운을 생각하는 그 급이 다릅니다. 아까 박경천 국장한테 말씀드렸지만 어떤 금융을 할 때 국내 타 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경쟁할 수 있는 걸 보자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해운이 없다면 좋아. 해운이 없다면 좋습니다. 이게. 근데 이걸로 인해서 우리 경쟁 상대를 도와준다? 그게 우리한테 바로 피해가 온다? 이게 다 옳은 얘기나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정부에서 지난 몇 년 동안에 메가뱅크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제가 메가뱅크 대해서는 저는 약간 퀘스천 갖고 있어요. 그 메가뱅크 하면 고용이 사실 얼마나 일어나는 거냐. 제가 알기로 펀드 매니저 한두 명이면 몇 조를 움직인다고 그래요. 몇 조. 그럼 과연 그게 고용 창출에 얼마나 기여하는 거냐. 그래서 우리 국내 금융기관들은 고용 창출이 일어나는 그런 일을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고용 창출. 가장 중요한 게 고용 창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청년 실업이다 뭐다 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 고용 창출이 일어나는 산업이 지원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예를 보냐면 작년 2014년도에 독일의 함부르크 은행가 있는 사람들이 부산에 많이 와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우리가 독일의 금융기관 니네들은 그 지향하는 뭐냐? 니네 메가뱅크 미국 사람 같은 그 메가뱅크 지향하지 않느냐? 그 쟤들은 그건 관심 없대요. 미국 사람까지 리만 브러더스 크게 만들어 놓으니까 세계 경제 위기만 빠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독일 은행가들은 독일 산업을 지원해서 고용을 일으키는 게 첫 번째 목적이 됩니다. 고용 일으키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산업을 할 때도 고용을 창출하는 국내 산업과 연계 발전할 수 있는 뭐 그런 금융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국내 해운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거니까 본인 생략하라고 지난 5년간에 우리가 어떻게 뭐가 잘못된지 반성을 하고 앞으로 새로운 대책이 나올 때는 좀 올바른 정확한 진단에서 정확한 치료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사업하시는 분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굉장히 비판적인 의견도 많지만 저희들은 또 나름대로 전체 어떤 우리 한국 경제에 큰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상품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그 고객 기업들에게 저희들이 금융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무님 선주협회에서 이제 전무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고객군이 해운 선사도 있고요, 조선사도 있고 다양합니다 사실상. 또 예를 들어서 해외 투자를 하시는 그 고객들도 있고요. 그래서 금융 상품 전체로 이렇게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을 마련해서 고객 기업별로 맞춤형 어떤 금융 상품을 제공을 합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타 기업 군 간에 그러니까 우리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어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조선사를 지원하는 것도 큰 일이고 또 해운산업도 지원하는 것도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금 수요에 있어서 조선사가 예를 들어서 제작금융이나 이런 수요가 굉장히 조선사의 어떤 자금 수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토탈로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해운선사에 지원되는 거기 금액보다 조금 더 클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또 그 해운선사 이런 쪽에 가는 금융은 굉장히 장기론인 반면에 저희들이 조선사의 어떤 그 대규모 자금은 어떻게 보면 그 쇼텀으로 훨씬 그 단기에 많은 금액이 지원되었다가 또 다시 회수되고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그 어떻게 보면 그 우리 수출입은행에서 정책금융기관에서 선주 우리 국내 어떤 그 선주들이 발주할 때 식파이낸싱에 어떤 그 부족 자금을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선소에 예를 들어서 다 지원을 하고 선주협회에서 우리나라 이제 그 선주에서 조선소에 발주를 한다 그러면 거기 어떤 금융이 예를 들어서 자금이 조선 산업에 너무 치우쳐져서 우리 국내 선사들의 발주하는데 수출입원의 정책금융의 어떤 그 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전문님 말씀이 그 굉장히 그 옳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어떻게 보면 조금 제도상에 움직이지만 그런 어떤 맹점 같은 그런 그 블랙스팟 같이 그렇게 또 조금 시약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의 어떤 개개의 금융 상품을 조정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우리의 우리 여신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것의 어떤 그 문제를 어떻게 그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건 저희들이 조금 깊이 좀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외에 저희 그 정책금융기관으로서도 어떤 그거지만 저희들 수출입은행은 이제 그 산업은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K슈어 한국 그 무역보험공사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 같이 이제 부산에 내려와서 하나의 어떤 그 센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하나의 어떤 그 정책금융기관에다가 그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산업은행 그리고 무역보험공사 세 개가 그 연합해서 상당히 그 지원 규모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업무 그 신장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조금 저희들이 이제 그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또 그 말씀도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은 항상 그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이든 우리 기업들이 잘 되고 한다 그러면 귀를 쫑긋 세우고 몸을 낮추고 겸허히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반영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 조선하고 해운의 문제는요, 거버넌스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조선은 산업자원부에 있고 해운은 해양자원부에 있습니다. 근데 금융이 어디냐면은 금융은 주로 산자부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금융이 산자부의 밑에 있는 조선 쪽을 밀어주다가 보니까 해운 쪽은 항상 구조적으로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지원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또 정부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우리 해양금융센터가 부산으로 와서 새로운 기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저 해양금융센터가 전반적인 것을 제가 보기에는 뭐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메커니즘하고 조선은 주로 이제 단기자금, 중기자금 이 정도 쓰는 건데 해운은 주로 이제 장기자금 쪽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재무관리 측면에서 우리 기금에서 운영할 때 단기, 중기, 장기의 포트폴리오를 짤 때 제가 보기에는 좀 이 포션을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중기는 조선 쪽으로 하고 또 중기, 장기 이런 거 비율을 좀 정해가지고 그런 거는 주로 해운 선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 포트폴리오의 그 어떤 비율 전략을 좀 세팅을 해서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그 비율을 조정할 때는 우리 정부 산자부라든지 해수부라든지 관련 그 당사자들하고 우리 파이낸스 쪽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 이런 것들이 조금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KMI에서
자꾸 이 해운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이 해양금융 실무자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서로 모르기 때문에 이 지원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알면은 확신이 생기면은 확실하게 배팅을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KMI에서 계속 해양금융 쪽에 서로 스터디할 수 있도록 그런 포럼을 적극적으로 하겠고요. 아직까지는 우리 부산에 내려온 해양금융센터의 실적을 제가 지난주에 체크를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조선 쪽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해운 쪽은 이제 새로 시작되는 부분들이 좀 두세 개 보이고 하는데 아무쪼록 이제 앞으로 해운 쪽에도 좀 더 비중을 좀 중장기 자금 쪽으로 이 비율을 좀 많이 높여달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나왔지만은 우리 이대 원양선사가 지금 상당히 문제입니다. 지금 2008년도에 성과가 가장 높았고요. 지금 성과가 가장 낮습니다. 그럼 선박은 요때 구입을 해야 되는데 요때 지금 구조조정하느라고 아무것도 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사이클이 또 다시 돌아가지고 호경기가 되면 그때 또 선박하려고 하면은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까도 발표에 우리 박형길 국장이 구조조정은 어느 정도 끝나간다. 뭐 다 끝난 건지 뭐 아직도 뭐 20, 30%가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이제 끝나가기 때문에 이제는 저가의 선박을 어떻게 우리가 국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느냐 하는 부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1, 2년간의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에코십 같은 경우 18,000TU 초대형 선박들은 이미 머스크라든지 이런 데서 벌써 이 성과가 떨어지니까 이 선도 발주를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그 전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틈새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국가적으로 그 다음에 뭐 금융센터라든지 이런 데 같이 좀 협의를 해가지고 여태까지 금융센터는 수동적으로 일해왔습니다. 선사에서 지원해달라고 하면 지원해줬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시스템을 좀 파지티브 시스템으로 적극적으로 뭘 지원할 건가, 전략적으로 뭘 지원해야 될 건가 하는 전략을 가지고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 된다고 하면은 금융의 어떤 효율성도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의 석유, 석탄, 그 다음에 철강 이런 것을 수정에 나르는 그 선사들이 있습니다. 그 선사들이 국내 물량을 도입하는데도 우리 화주들이 외국 선사를 많이 씁니다. 물론 이제 국내 선사들이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져서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해수부하고 산자부 해가지고 이 대형 화주하고 선사하고 상생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주로 이 대형 화물을 끌어들이는 데는 공사들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런 공사들은 당연히 국적선을 쓰도록 그렇게 아마 국가적인 정책 자체를 이렇게 픽스를 차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공사들 자체도 해외 선사들을 활용해 버리니까 이 국내 이 선사들의 이 자립 기반이 굉장히 훼손이 되는 겁니다. 아까도 나왔지만은 조선 부분에 있어서 중국은 중국 조선사에 밀어줘서 중국 조선사의 50%는 국적선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이프한 겁니다. 경쟁하기 50%는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국내 선사들은 조선사들은 뭐 10% 미만이니까 굉장히 계속 흔들리는 거죠. 계속 흔들리고 저가 수주를 해야 되고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판이 이상한 판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해운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운에서도 큰 화물들은 국적선사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국적선사들도 풀을 만들어서 같이 그것을 쉐어를 하면서 운항비도 절감하고 서비스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국제 전략적으로 보면은 중국이 1대1로 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800년 전에 징기스칸이 원나라를 건설하면서 저쪽에 동유럽까지 전부 다 제패를 해서 제국을 만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가장 유라시아 완컨트리죠. 완컨트리를 만드는데 가장 큰 키 이슈는 뭐냐면은 물류였습니다. 전쟁을 할 때 이 사람들은 워낙 가볍게 이 물류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하루에 전진 거리가 160km였다고 합니다. 160km였는데 실제로 전장에서 그 당시에 갈 수 있는 거리는 군인들이 갈 수 있는 거리는 40km밖에 안 됐는데 물류가 잘 돼 있다 보니까 몽고의 군대는 160km로 하루에 이동을 했답니다. 그래서 쳐들어온다 하는데 벌써 쳐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물류, 그 다음에 정보. 20만 마리의 파벌마들이 각적을 누비면서 정보를 계속 전달을 해주니까 그런 물류와 정보를 가지고
이 유라시아 완 컨트리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1대1로는 그런 전략을 좀 이어받자 하는 얘기인데 거기에 이제 전략적인 포인트가 숨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중국이 제일 아킬레스건이 뭐냐면은 원유 수송입니다. 원유의 반을 이 해외에서 들여오는데 그 절반의 80%, 그러니까 전체 내수 원유의 한 40%를 말라카 해협으로 들여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라카 해협을 전 세계에서 통제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 3개 선단이 들어가서 딱 막아버리면은 거기에 막히면은 중국은 전쟁 수행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목숨을 걸고 남중국해 인공섬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략적으로 역전현상이 생깁니다. 왜? 항공모함은 후원을, 지원을 받아야 되고, 남중국해 매립되어 있는 그 기지는, 전략 물자를 거의 무한대로 비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싸우면은 이 전세가 역전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사활을 걸고 이 인공섬을 만들고 있고, 미국은 사활을 걸고 그걸 못하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1대1로도 그런 전략입니다. 어떻게 하면 말라카 해협을 피할 수 있느냐? 그래서 피할 수 있는 첫 번째 대상지는 미얀마. 미얀마의 철도, 도로, 그 다음에 송유관을 깔아가지고 피하고, 그 다음에 파키스탄의 철도, 도로, 송유관을 깔아서 피하고, 그 다음에 중동에서 바로 송유선을 중국 내륙으로 끌어들여가지고 피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하는 거는 이 내륙에 이 실크로드 쪽에 고속철을 만들어서 피하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피하려고 하는 계획은 뭐냐면은 북극해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중국 가가지고 저희들이 북극해 개발 팀들끼리 서로 이제 한중일 간에 얘기를 하면서 중국의 발표를 들으니까 중국은 목표는 뭐냐? 컨테이너선하고 그 다음에 석유가스를 북극해로 가져오는 겁니다. 전략 물자죠. 그리고 이 안전한 이 항행로를 북극해에서 차리려고 하고, 러시아는 자기네들이 이 항로를 하나 개발함으로써 국내에 엄청나게 산업을 다양화하고, 그 다음에 그 국익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하고 이 중국이 굉장히 입맛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8천억을 만들어가지고 실크로드 자금, AIB 자금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나라도 이 상당히 많은 그 인프라 사업이 일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이 1대1로 전략하고 물려 있는데, 다만 1대1로 전략은 8천억 불 정도의 인프라 기금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우리나라는 뭐 금융력이 딸리니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그냥 아젠다로 비슷한 거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이게 우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다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뭐 과시적으로 좀 뭐 철도 특급 타고서 뭐 유럽까지 가고 뭐 이런 정도 홍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적으로는, 뭐 정치적으로는 서로 이렇게 유라시아 국가들하고 이제 이렇게 외교적 관계를 맺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도로하고 철도 쪽, 특히 철도 쪽을 이제 연계하는 부분인데요. 철도는 북한 때문에 지금 연결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철도가 당장에 안 되면은 통일 이후에 철도가 되겠습니다만은 안 되면은 뭐를 해야 되느냐? 중국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는 게 있습니다. 한중 간에 철도 페리를 하자. 그렇게 해서 요청을 해서 지금 외교부에서도 검토하고 있고, 저희 KMI에서도 검토를 해봤는데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경기만에서 산동성으로 이 컨테이너를 실은 열차를 그대로 싣고 가가지고 거기에 철도에 연결시키는 그런 건데요. 어차피 해운보다 철도 화물은 조금 좀 비싼 화물들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연결된다고 하면 그 화물들은 연안보다는 중국 내륙, 그 다음에 CIS 국가, 유럽 이렇게 연결되는 화물들이 올 거기 때문에 그 물량이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저희 그 판단으로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중국에서 자기네들의 1대1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쪽에 철도 페리를 좀 하자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이제 산동성하고 요동성 사이에 지금 철도 페리를 운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기네들의 자체 계획에 산동성하고 요동성하고 140km의 해저 터널을 지금 뚫는 작업을 계획에 이제 집어넣어놨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아마 한중 FTA가 이제 이게 발효가 돼가지고 이제 활성화되면은 이 산동성하고 경기만하고 한 300km 되는데, 거기도 좀 같이 뚫자 하는 얘기가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지금 낮은 선봉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이 러시아 석탄이 작년에 45,000톤이 들어왔고 올해 또 1차분이 전반기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낮은 선봉 지역은 실제로 이 북쪽에서 첫 번째 부동항입니다. 첫 번째 부동항이고, 중국이 그 낮은 선봉을 굉장히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왜? 동북 삼성의 석탄이나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할 때 지금
대련 쪽으로 빼는데 대련 쪽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대련 항이 붐빕니다. 옆에 있는 항들도 같이 붐비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미국 쪽으로 상품을 실어 나르려고 하면은 이쪽 선봉에서 나오는 것보다 하루 이상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낮은 선봉을 이용하면은 훨씬 더 빨리 대미 수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낮은 선봉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실제로 이 1부도 2부대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개발하겠다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만은 북한의 내부 사정 때문에 요새 지금 홀딩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낮은 선봉은 저희가 보기에는 중국에 내주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통일 대비해서 그쪽에 어떤 개발권을 좀 어떻게든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 부산항처럼 그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카드로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일 전략에서 하나 좀 추가해서 우리가 이 항들을 제대로 우리가 관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해운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수출 물량의 99.7%를 수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은 외화 획득, 고용 창출,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국가의 중표 산업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해운 기업의 외화 가득액은 총 267억 불이며 우리나라 총 서비스 수출액의 약 25% 규모입니다. 흔히 선박 한 척은 한 개의 중소기업과 같다고 합니다. 선박 한 척의 평균 매출액이 297억 원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 174억보다 크며 평균 고용도 중소기업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아울러서 해운 산업의 연간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도 매우 큰 산업입니다. 철강이라든지 조선, 전자기계, 금융보험, 항만 등 높은 전후방 연쇄 효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산업이 바로 해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해운은 원유, 철강석, 연료탄 등 국가 전략 물자를 수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치 제4군이라 칭할 정도로 유사시 군수품 및 병력을 수상하는 안보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운을 단순히 산업적 시각이 아닌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런 국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선사들이 전체적인 글로벌 해운 시장의 침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 해운 시장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호황을 시에 발주한 선박 인도와 초대형성 증가 등으로 인해서 2009년 이후에 운임이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화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제 성장의 둔화로 호황기 대비해서 한 80% 이상 운임이 하락하였고 금년 들어서는 BDI 지수가 연초에 509, 최근에는 728까지 운임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울러서 컨테이너 시장의 경우에도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선사의 초대형선 경쟁으로 인해서 주요 항로 운임이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 6월에는 아시아 유럽 간 컨테이너 TU당 운임이 서울 부산 간 트럭 운송 비용보다 저렴한 기현상까지도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컨테이너 현상과 관련해서 머스크라든지 MSC 같은 주요한 글로벌 선사들은 초대형 선박을 지속적으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진, 현대 등 주요 국적 선사들은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경쟁력은 표에 보시다시피 갈수록 경쟁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공급 과잉이 지속되는 해운 시장이 당분간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에 있습니다. 각종 시황 전문기관에 따라도 2017년 이후에 수급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이 해운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면은 그동안 우리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정부에서는 해운 산업의 기초 체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먼저 장기 침체로 인해서 국적 선사들의 유동성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회사채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용이하지 않은 기업을 위해서 시장 안정 PCBO 제도를 마련해서 대형선사의 회사채 차원 발행 및 준소선사의 회사채 신규 발행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그 금융 여건 악화에 따른 선박 금융을 위해서 금년 중에 해양 보증기구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켰고 14년 말 운용기간이 종료된 구조조정 기금을 대신하여서 캔커의 보유 회계를 통한 선박 금융 기능을 5천억 규모로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그 금융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세제에 대한 지원도 함께 추진했습니다. 톤세제도에 대한 시행 기간을 5년 더 연장하였고 금년에는 국제선박 등록제도에 대한 일몰 기한도 연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제도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민간 금융시장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이 선박금융은 통상 그 금액이 상가 평균 300억 이상이기 때문에 금융이 크고 금융기관도 상대적으로 긴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민간 금융권에서는 불안개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해운 분야에 대한 대출을 축소하고 조기에 상환을 요구하는 등 필요 이상으로 금융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적 선사들에 대한 선사의 그 선박 금융 자구 확보가 어려움을 대되었고 불황기 이후에 일부 정책 금융기관이 해운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우리의 그 정책 금융의 비중이 조선 산업의 지원에 치우치다 보니까 국적 선사보다 오히려 해외 선사의 선박 발주 지원에 그 비중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은 우리나라 선박 금융에서 국적 선사가 지원하는 비중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서 앞으로 해운 산업 분야에 특화된 금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갈 예정이고요. 또한 그 민간 금융 시장에서 선박 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 촉진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자료는 없지만은 그동안 우리 해운 산업의 어떤 구조 조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그동안 2008년부터 우리 현재 그 해운 선사들은 한 180여 개 해운 선사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7년간의 그 장기 불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SDS 페너션이라든지 대한해운이라든지 그동안 구조적인 그 장기 고용선대라든지 이런 가지고 있는 선사들에 대해서는 법정 관리라든지 통해서 많이 구조조정이 됐고요. 현재 그 일반 중견 선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구조조정이 자체 시장을 통해 가지고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어려운 그 경제 여건 가운데서도 비용 경쟁력은 해운 선사들이 그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이 컨테이너 초대형 컨테이너 선사의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대형 전기 원형 선사인 한진과 현대상선이 현재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양대 전기 선사는 그동안 우리나라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40-50년 이상 이 컨테이너 시장을 우리나라 수출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 양대 선사가 위기를 극복하고 이 컨테이너 시장에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현재 모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해운 정책의 두 번째 사항은 새로운 우리 해운 시장의 미래를 개척하는 신시장 개척 지원 부분입니다. 해운 시장의 어떤 극복을 위해서는 이런 정책적인 금융 지원이라든지 세제 지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앞으로 그 신시장을 개척을 통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해양수산부에서는 전통 해운 육상업 육상과 병행해서 크루즈 산업이라든지 그 해외 신시장 개척을 통해서
해운 산업의 국민 경제 기여도를 더욱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크루즈 분야에 대해서는 그 해운과 관광, 조선, 일자리 내는 키워드가 결합된 하나의 직접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박 한 척에는 약 1,500명의 고용료가 있고요. 배 크루즈가 입항 시에는 선박 한 척당 평균 20억 원의 경제적 흑자가 발생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올해부터 저희는 해외 크루즈 국내 기항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고요. 국적 크루즈 선사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그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선박 관리업이라든지 그 소형품 시장을 활성화를 위해서 항만 특성에 맞는 전략 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등 지원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그 선박 관리 전문 인력도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그 전통적인 그 해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해상 운임 선물 거래가 가능한 가칭 그 한국형 해운거래소 설립 방안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해운 인력 양성을 위해서 해양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해군 전역자에 대한 선원 양성 그리고 대학 졸업자에 대해서 재교육을 통한 그 선원 양성 과정인 오션 프로젝트 운영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기 인력의 양적인 질적인 성장을 도모를 해서 해운 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끝으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 머스크라든지 그 MSC라든지 초대형 선사가 그 우리 대양 발주한 조선소들이 대부분 우리 한국의 조선소입니다. 2010년, 11년에 거쳐서 현재 컨테이너선은 대부분 13,000 이하의 컨테이너선이 대부분인데요. 그 세계 1, 2, 3위인 그 머스크, MSC, 그 CMA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000, 최근에는 2만 TU 이상의 선박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박 발주한 대부분의 그 조선소가 우리나라의 그 삼성이라든지 이런 조선소인데요. 그때 그 저희가 이제 한진이나 현대 같은 경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선박 금융을 일으킬 수 없을 때 이 외국 선사들은 오히려 그 우리나라 조선소의 그 금융 지원을 받아가지고 초대형 선박을 많이 발주를 했습니다. 그 선박이 지금 현재 최근에 작년 올해 걸쳐가지고 인도돼 가지고 해운 시장에 투입됨으로 인해서 우리 사실 한진 현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그 아이러니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그 조선의 산업은행에 대한 은행의 조선의 지원이라든지 또 해운의 지원이라는 게 이 지원이 상호 연계를 통해 가지고 양쪽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에서 금융 지원이라든지 산업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해운과 조선이 연계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이 금융 지원에 있어서는 이 정책 기관이라든지 정부 기관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도 있어야 되겠고요. 특히 그 민간 금융기관의 이 여신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영국의 탐험가 월터 롤리는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무역을 지배하고 세계의 부를 지배하며 결국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해운 산업은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 국가 경제에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도 이 해운 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해운 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